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을 때는 낮이라 하셨고 빛이 없을 때는 밤이라 하셨어요. 낮과 밤을 주신 게 첫째 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다시피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흙으로 만든 장막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흙집. 흙집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흙집 관리 첫 번째. 여러분, 흙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1년 내내 하루 종일 빛이 들지 않게 되면 그 집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곰팡이가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있어요. 곰팡이 있는 집의 특징이 뭐라고요? 빛이 들지 않는 집입니다. 벽지가 멀쩡한데 벽지를 뜯어서 뒤를 보게 되면 뭐예요? 전부 곰팡이에요. 따라서 흙집은 반드시 빛을 쬐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도 흙집이기 때문에 하루에 어떻게 해요? 30분 이상 반드시 빛을 쬐어야만 합니다. 근데 특히 한국의 미의 기준이 바뀌었죠. 뭡니까? 백색 미인. 얼굴이 하얀, 점 하나가 없는. 이게 미인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햇볕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에서부터. 특히 여자아이들이. 얼굴이 뭐 한다고요? 검어진다고. 또 중년 여성들 어떻게 해요? 주름살 많이 생긴다고. 검버섯 핀다고. 근데 흙집은 빛을 쬐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이상 반드시 빛을 쬐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흙집 관리 첫 번째예요. 첫 번째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중년 여성들이 산책을 나갈 때 참 재밌습니다. 벌써 예상을 해서 벌써 웃기 시작하죠. 일단 얼굴에 선블락을 다 바릅니다. 과거에 선블락은 화장품에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로 발랐는데 요즘은 기초 화장품에 아예 선블락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선블락을 바릅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는데 챙이 넓은 모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글라스를 끼고 어떻게? 마스크 끼고 혹시 또 제 어머니같이 목도리 드러날까 싶어 스카프 메고 그죠? 양쪽 팔에 뭐 끼죠? 토시 끼고 다음에 장갑 끼고 완전 무장을 하고 산책을 나갑니다. 자, 그 결과 얻은 게 뭐죠? 백색 미인이에요. 잃어버린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햇볕을 쬐어야지만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많은 비타민 종류 중에서 면역에 관련되는 비타민이에요. 햇빛을 많이 쬐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기 영국이나 저 북유럽 같은 데서 햇볕을 많이 못 보는 그 나라 사람들은 햇볕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저 옷을 벗고서는 어떻게 하든지 햇빛을 좀 더 쪼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삶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햇빛을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너무 심각할 정도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자, 우리 사람들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누구한테가 욕을 하느냐? 요즘 말이죠. 복숭아 밭이나 배밭을 가보게 되면은 다 봉지를 덮어서 키웁니다. 자, 복숭아의 봉지를 왜 덮을까요? 벌레 먹지 말라고, 농약 먹지 말라고, 또 색깔 예쁘게 나오라고. 만약에 복숭아에 봉지를 씌우지 않고
그냥 키우게 되면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복숭아 위에 김이 죽은 깨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이 죽은 깨는 만인의 적입니다. 복숭아 한 태조차도 위에 검은 점이 박혀있는 김이 죽은 깨를 못 보겠다 이거지. 덮어 씌워라 이거지. 선블락을 해라 이거지. 원래 복숭아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햇볕을 보고 자라나도록 그렇게 창조한 식물로서 우리한테 흙 속에 있는 영양성분을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복숭아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근데 복숭아가 자외선을 받아야지만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그래야지만 원래 하나님께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영양성물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숭아를 봉지를 벗겨서 키우게 되면은 일단 자외선 때문에 김이 죽은 깨가 생기고 탄소 동화작용을 너무 왕성히 하다 보면 안에 영양성분이 너무 많아서 껍질이 벌어지는 열과 현상이 생깁니다. 즉 못난이 복숭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트에 가서 복숭아를 살 때 김이 죽은 깨 박혀있고 열과 현상이 있는 못난이 복숭아보다는 예쁜 복숭아, 점 하나도 없는 복숭아를 원하기 때문에 봉지를 씌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영양성분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햇빛을 마음대로 받고 자란 검은 점이 박혀 있고 열과 현상이 있는 못난이 복숭아 한 개 먹을 때 예쁜 복숭아 10개 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영양성분이.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누가 고생하는지 아세요? 농민들입니다. 요즘 시골에 봉지 씌울 사람이 없습니다. 봉지 씌울 철이 되게 되면은 그분들은 밤을 새워서 외지에 나가 있던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다 휴가 내고 오라 그래가지고. 왜? 봉지에 안 씌우고 키운 김이 죽은 깨가 있고 열과 연성에 있는 복숭아를 여러분들이 안 사 먹으니까 봉지를 씌워서 가격도 올라가고 그분들한테 고통도 주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영양성분이 있는 복숭아를 먹는 거죠. 왜? 보기 좋은 것 때문에. 보기 좋은 것 때문에. 보암직한 복숭아 때문에. 실제로 말이죠. 저는 텃밭 농사를 지어봅니다. 오이를 키워보면요. 잘생긴 오이도 나옵니다. 끝이 꼬부라진 녀석도 나와요. 그다음에 끝이 뭉퉁하게 혹 같은 게 달리는 오이도 나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잘생긴 녀석이나 꼬부라진 녀석이나 혹이 달린 녀석이나 오이의 영양성분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트에 가서 뭐만 사죠? 잘생긴 놈만 사 먹는 거예요. 소위 농민들은 구부러진 녀석이나 혹 달린 녀석은 비품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아주 너무너무 낮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생긴 놈이나 꼬부라진 놈이나 혹 달린 놈이나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사 먹는다면은 지금보다 농산물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질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농사 짓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훨씬 쉬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요? 보암직. 간 먹거리를 찾는 대가가 다 뭐예요? 다 손해보는 거예요. 농민들은 농민대로 손해를 보고 있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손해를 보고 있고 반드시 햇빛을 쬐야만 해요. 햇빛을 쬐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과일을 뭐 사러 갔을 때 이제 어떤 걸 사야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자란 것. 자연스럽게 자란 것의 특징이 뭐냐면 모양새가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방법들을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자라는 그 농산물의 작물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영양성분이 그 속에 질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뭐예요? 보암직한, 먹음직한 걸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전달해 주려고 했던 영양성분보다는 훨씬 작게 들어있는 균형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균형이. 영양성분 자체가 양 자체가 작은 것도 작지만 뭐예요? 균형. 영양성분 속에 그 과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영양성분의 종류와 농도가 균형이 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균형이 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논밭에 가보게 되면 가로등이 없습니다. 논밭에. 그 깜깜한데 왜 가로등이 없는지 아세요? 왜 없는지 아세요? 네? 만약에 벼 키우는 그 논에 가로등이 있다면은 벼가 여물지가 않습니다. 식물은 밤에 잠을 자야 될까요? 안 자야 될까요? 반드시 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뭐예요? 낮과 밤을 만들어주신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은 뭐예요? 낮, 밤이 있다는 겁니다. 낮, 밤이. 식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자야 돼요. 하나님께서 식물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냐면은 땅에서 영양성분을 빨아 올리는데 자외선 태양빛을 쪼여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작용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밑에 있는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뭘 만든지 아세요? 탄수화물이라는 우리가 먹는 곡식을 만드는 거예요. 과일도 만드는 거예요. 밤이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거꾸로 작용이 일어납니다. CO2를 내뿜고 산소를 빨아들이고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식물이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낮밤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밤에는 어떻게요? 원래를 회복하는 시간이 자는 시간이에요. 회복하는 시간. 식물도 밤에 잠을 재우고 햇빛을 마음대로 쪼여야 되는데 복숭아의 봉지를 씌워놓게 되면은 열만 계속 자외선은 못 들어가고 열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수분량이 작아지면서 당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훨씬 단맛이 당도 높아지야죠.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경제성. 돈 버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거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금 현재 계속 미의 기준이 바뀌면서 이 자외선을 싫어하는 것 때문에 비타민 D 부족이 좀 심각합니다. 유방암 환우분들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비타민 D 부족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암 통계는 지난 시간에 인구 45명당 1명의 암 환자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유방암 통계를 얘기할 때마다 조금 가슴이 미어집니다. 원래 유방암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폐경기에 가까우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 출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경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모르지만서도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 내지는 이상 분비가 유방암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나이가 많을수록 폐경기에 가까울수록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인원수가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해서 40대 이하 젊은 사람들이 걸린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 환자 숫자의 약 10% 내외가 되어 있어요. 주로 거의 대가도 뭐예요? 40대 이후가 걸린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40대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 환자 숫자의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 추측 한번 해보십시오. 몇 퍼센트? 미국은 제가 아까 10% 내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내외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40에서 50%입니다. 우리나라는 40대가 정점이고 40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숫자가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대, 30대 유방암 환자 숫자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0대, 20대, 30대 우리의 딸들은 심각한 질병 통계 속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꼭 햇볕 안 보면 유방암에 걸린다. 그건 아니에요. 유방암의 원인이 워낙 많다는 거예요. 그죠? 워낙 많은데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햇볕을 보지 않는 것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역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굴이 만약에 이런 그 자외선의 그 영향 때문에 기미 주근깨나 또는 노화, 주름살 같은 게 걱정이 된다면 얼굴은 뭐 선블락을 하셔서 무장하십시오. 팔, 다리라도 노출시켜서 하루에 약 30분 이상 노출을 시켜야만 합니다. 팔, 다리라도.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계속 방 안에만 가둘 게 아니라 어떻게 밖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요즘은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보다는 안에서 컴퓨터 앞에서 책상 앞에서 학원 안에서 시간이 더 많아진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첫 번째 흑질관리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빛을 쪼여라. 빛을 쪼여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되죠. 그죠? 매일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햇볕 안 쪼였다고 또 하루에 또 몰아서. 그건 뭐예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절제가 있다 그랬죠. 그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햇빛도 절제하지 않게 되면 뭐가 됩니까? 피부 암하고 댕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지혜의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덴 바깥으로 쫓겨난 죄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해독제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 해독제가 뭐냐? 회개라는 해독제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고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회개라는 미리 해독제를 미리 주신 것 같지. 여러분들한테 흙집을 햇볕을 30분 이상 쪼여라 했는데도 안 쪼일 사람을 있는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혹시나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해가지고 햇볕을 혹시 일주일이나 2주일 못 볼 경우에 또는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할 때 못 쪼일 때를 염려해서 먹거리를 통해서 또 비타민 D를 공급을 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먹거리는 뭐예요? 보조적인 수단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보조적인 수단하고 주된 수단하고를 자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다 건강기능성식품, 비타민 다 각자 종류에 다양하게 하나씩 잡고 계시죠, 그죠? 비타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먹는 그 건강보조식품 비타민을 뭐라 그러느냐? 영어로는 supplement, 보조제라고 얘기합니다. 보조제. 글자 그대로 뭐예요? 보조제입니다. 그건 언제 먹어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실제로 뭔가 햇볕을 굉장히 많이 못 봤어요. 또는 내가 먹거리를 그동안 먹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못 먹었어. 그때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은 그 보조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착각을 하냐면 그거 먹고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먹고서 나는 모든 게 다 해결됐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 D 한번 집에 가서 라벨을 한번 보십시오. 라벨을 보게 되면 많아봐야 30가지, 40가지밖에 안 들어있어요. 종류가 많이 들어있어 봐야
그런데 여러분들 복숭아 하나를 햇볕을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자란 그 복숭아 하나 먹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이 몇 가지가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무려 400가지가 넘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는 숫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조제는 항상 뭐다? 보조제로서 내가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단기간 도움을 받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먹고서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허락하신 것을 안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말이죠. 아이들한테 마음 놓고 바깥에 가서 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제가 이제 간혹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밤에 혹시 이제 도시 근교를 가보게 되면 요즘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비닐하우스 많아요. 근데 밤에 가보면 비닐하우스에 불을 켜놓은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비닐하우스에 밤에 불을 왜 켜놓을까요? 그렇죠. 일조량을 많이 쪼여서 빨리 자라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빨리 자라도록 하는 거죠. 그 식물은 밤에 잠을 자야 될까요? 안 자야 될까요? 자야 됩니다. 좀 늦게 자라더라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개 유기농 마트에 가서 친환경 채소를 사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친환경 채소라는 것은 정의가 딱 두 가지예요.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것은 그 농산물을 생산할 때 또는 축산물을 생산할 때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다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인증 마크를 붙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먹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유기농 친환경 채소 중에서는 일부는 자기 평생 잠 한숨도 못 자고 밤 새워서 평생을 산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기농의 기준이 뭐라고요?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화학 비료와 농약을 주지 않으면 다 친환경 유기농입니다. 얘가 밤에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밤잠 안 자고 한 며칠 정도 벽에 보셨습니까? 잠 안 자고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어이구. 근데 걔네들은 평생을 잠 못 잤다니까요. 평생을. 이 식물들도 말이죠. 식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식물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식물에게도 여러 가지 생리 활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식물에게 잎에 어떤 벌레가 와서 갉아먹기 시작하죠. 만약에 동물에게 벌레가 온다면 어떻게 털어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피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식물은 어떻게 갈 수가 없죠. 벌레가 자기 잎을 갉아먹을 때 이 식물 자체에서 향을 발산합니다. 이 벌레의 천적이 되는 녀석을 부르는 거예요. 이 벌레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식물도 이런 교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도 실제로 서로가 대화를 합니다. 그 벌레가 붙었을 때 내는 향을 저희들이 분석학자가 실제로 모집을 해서 포집을 해서 실제로 분석을 합니다. 그럼 벌레 종류가 올 때마다 발산하는 향이 틀려요. 종류가 틀립니다. 네. 식물끼리 서로 대화도 합니다. 식물끼리 서로 대화도 합니다. 프랑스에 말이죠. 그 지역의 시골에 항상 가을철에 농사철이 되게 되면 누가 올해 1등
농부인가를 항상 경연하는 경연 시합이 있는데 항상 어떤 그 지방에 있는 수녀원에서 나온 호박이 항상 1등을 하는 거예요. 항상 탐스럽고 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년 1등하는 좀 비결을 알려달라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와보라 그러더래요. 호박을 모종을 심어 놓고서는 그 모든 수녀님과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그 자체가 그 작물이 그렇게 왕성히 크느냐,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뭐예요? 정성을 다 하면서 키웠다는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밤에 잠을 재워서 키워야 되는데 경제성 원리. 일조량을 높여야지만 빨리 자라니까. 성장 시기가 짧아지니까 단가가 싸지니까. 모든 게 경제성 원리 때문에 식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낮과 밤을 주셨다는 얘기는 낮에는 낮에대로, 밤에는 밤에대로 각자 기능을, 기본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텃밭 농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큰 도움 없이 제가 농사 짓는 평수 한 2,000평을 짓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말이죠. 좀 죄송한 거는, 엄청나게 많은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제가 짓는 농사 방법은 태평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1,000평은 매실 농사를 짓고 있고요. 1,000평은 아로니아라고 얘기하는, 아로니아라고 하는 이제 블루베리 비슷한 것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짓는 농사 방법은 짓고서는 잡초만 내가 키우는 작물보다도 키가 크지 않게 1년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잡초만 베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농업이라고 해요.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모양새는 참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먹어보거나 분석을 해봤을 때는 영양성분 차이가 아주 탁월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적으로 키운 방법인 거예요. 이게 항상 어디에 밀리느냐? 경제성의 원리에 밀립니다. 왜? 일단은 경제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암지켜야 되니까. 아까 제가 오이의 얘기를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오이를 키울 때, 주실 때 분명히 잘생긴 놈도 하고 꾸부라진 녀석도 하고 혹이 달린 녀석도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농산물조차도 공장에서 만든 듯한 규격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 피해보는 거예요. 거기에다 다 맞춰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농산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특별히 우리 이 소비자들하고 우리가 시간을 서로 나누는 이유가 생산자, 농민들에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안 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 숫자가 이제는 많아지겠죠. 그걸 일컬어서 자연 농업이라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유기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기농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약이 많은 걸로부터 시작해서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농약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약이라는 것은 농약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채소 농산물이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약해지게 된 거예요. 약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병충해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 병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농약이 나온 거예요. 살균제, 살충제라는 농약이 나온 겁니다. 잡초가 자꾸 나니까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라는 농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초제는 굉장히 인간에게도 나쁜 게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 땅에 있는 풀만 죽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미생물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미생물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잡초가 사라진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은 참 재밌게 변합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70억 인구가 직업에 관계없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쇠꼬쟁이 하나씩 가지고 땅에 구멍을 하나씩 뚫고 출근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흙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양으로부터 영양성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토양 속에 있는 영양성분은 거의 대개다가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성분입니다. 만약에 물에 녹는 성분을 구성했다면 비가 오면은 다 쉽게 내려가 버리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지금 나무가 뿌리를 박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물에 녹지 않은 성분이 뿌리를 통해서 올라올까요? 물에 녹는 성분을 바뀌어야 되겠죠. 물에 녹지 않은 성분이 물에 녹는 성분으로 바뀌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하는 거예요. 미생물들입니다. 그런데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은 미생물이 죽어버려요. 미생물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땅 속에서는 분명히 인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영양성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를 통해서 빨아 올려지는 영양성분 숫자가 작겠죠. 없겠죠. 거의 없겠죠. 그럼 무슨 힘으로 큽니까? 비료 힘으로 큽니다. 비료는 N, P, K, 요소, 인, 칼륨 이 세 가지를 주는 게 화학 비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요소, 인, 칼륨 세 가지 성분이 뭘 하는 거냐? 상품성을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료입니다. 생산량이 많아지고 보암직해지고 먹음직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북한에서도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비료를 자꾸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지금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비료를 줘가지고 실제로 들어오는 영양성분이 다 돌아가지고 이게 작물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농약을 친다든지 이렇게 땅이 미생물이 죽어 있으니까 영양성분을 제대로 못 빨아 올려가지고 자라지 못하니까 그걸 비료 힘으로 키워놓는 거예요. 상품성이 있으니까. 팔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토피부터 시작해서 모든 알레르기 반응, 모든 병이 생기다시피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끼니까 그걸 잡으려고 뭐가 생긴 거예요? 농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농약은 1952년도에 최초의 농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농약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신경가스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업적으로 곰팡이하고 벌레 잡는 용으로 바꾼 거예요. 농약을 뿌리기 시작한 지가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952년도입니다. 100년이 아니죠, 참. 60년 정도인가요? 60년 정도. 농약을 뿌리게 되니까 상품성은 좋아졌는데 뭐예요? 땅에 미생물들이 죽은 거예요. 땅에 미생물이 죽으니까 식물의 영양 상태가 뭐예요?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 친환경 농업은 자연 농업으로 가기 위한 한 가지 단계는 맞는데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 실제로 국내에서 이 유기농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농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조차도 보암직한 걸 원합니다. 보암직한 걸 원해요. 과거에는 말이죠. 관행농, 농약을 뿌린 거하고 농약을 뿌리지 않은 유기농하고는 유기농은 뭔가 좀 꾀죄죄하고 벌레도 먹고 구멍도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말이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왜요? 계속 보암직한 걸 요구하니까. 원래 유기농은 자꾸 뭔가 자연적으로 가야 되는데 유기농조차도 뭘 요구했어요? 상업성을 소비자가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맞추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친환경 유기농 농사 짓는데 유기질 비료의 퇴비량이 너무 많이 씁니다.
유기질 퇴비라는 것은 보통 돈분이나 개분 같은 닭똥이나 돼지똥을 풀어 가지고 발효를 시켜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것도 적정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 보니까 푸른 잎 채소가 훨씬 더 녹색으로 진녹색이 되고 잎이 굉장히 넓게 만드는 상품성은 좋아지는데 안에 균형은 깨졌다는 겁니다.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햇볕을 제대로 보고 자란 자연 농업의 농산물들을 먹는 시작을 우리 소비자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식이 바뀌어줘야 돼요. 인식이.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농민들도 여러분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말이죠. 관행농이든 친환경이든 전부 다 보기 좋은 것만 계속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친환경 유기농은 분명히 자연농으로 가기엔 하나의 단계지만 지금 현재 친환경 유기농은 많이 우리가 좀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2012년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참 재밌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항상 유기농을 사 먹는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 친환경 유기농이 왜 좋을까?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영양 성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네. 여러분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2012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친환경으로 키운 제품하고 농산물하고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하고를 영양성분 자체를 분석하는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2012년도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한 370종 정도의 그 축산물까지, 우유까지, 치즈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일반 관행농과 차이가 없어요. 영양학적으로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분석을 한 친환경 제품이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 자연적으로 키운 거라면 분명히 영양성분 차이는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친환경은 상업적으로 많이 변질된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저는 이 작은 모임에서 겨자씨마 같은 이 작은 모임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역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본에 말이죠.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농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기적의 사과라는 이름으로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은 원래 사과 농사 짓는 분이에요. 전통적으로. 사과 농사는 농약을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의 부인이 워낙 농약 알레르기가 심해서 한번 내가 농약을 치지 않고 사과를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는 벌레가 생기면 잡겠다 해서 이제 첫 해를 지냈어요. 첫 해 벌레를 잡았습니다. 둘째 해 자기 가족 가지고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벌레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옆집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친정집 사람들 다 불러가 온 가족이 다 와서 잡았어요. 셋째 해 포기했습니다. 벌레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막 날품발이도 하고 어디 가서 공사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생활고 때문에 어느 날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자살을 하려고 밧줄 하나 들고 자기 사과밭 뒷산에 밤에 올라갔습니다. 밤에 올라가가지고 나무에다가 줄을 딱 던져가지고 목을 매려고 했는데 자살을 하려고 죽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달빛에 보니까 사과가 하나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산에 있는 저 사과는 아무도 비료도 주지 않고 아무도 농약 주지 않는데 왜 저렇게 잘 자라고 벌레도 안 먹고 맛있을까? 하고선 바로 산 사과가 있는 나무 뿌리를 막 헤쳐보니까 흙이 틀리더라는 거죠. 흙이. 자기 과수원밭에 있는 흙하고 흙이 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 농장에 있는 사과나무에 있는 흙을 산에 있는 흙하고 같은 흙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9년이 걸렸습니다. 10년째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벌레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벌레들이. 10년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자란 사과가 생산이 되는데 10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10년 만에 생산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의 주방장이 이제 그 사과를 사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접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사과 한 박스 사고 난 다음에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남아가지고 자재 창고 속에 놓고 1년인가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깜빡 잊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사과가 썩지 않고 그대로 쪼그라서 말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이분이 신문하고 방송에 얘기하면서 이제 기적의 사과라는 사과가 전 세계에 지금 알려진 거예요. 그분은 10년 만에 사과를 농사 지었지만 지금은 그 사과는 아무도 못 사 먹습니다. 사과 생산되자마자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고생했던 적자봤던 모든 손해를 다 해결을 하고도 남는 사과 농사를 현재 짓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되는데 뭐예요? 10년을 못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분 농장에 수천 명의 농부들이 가서 시범도 가보고 견학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이분의 농사 방법대로 따라와서 자연 농업으로 자연스럽게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이분들이 힘을 못 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안 사 먹어줘서. 왜? 아직까지도 볼품도 없고 생산량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니까. 여러분들이 사 먹지 않아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자연 농업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참 뜻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확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기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기본을.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셔가지고 이제 주위에 한번 알아봐가지고 시골에 알아봐가지고 제대로 자연적으로 가장 자연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못 팔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 먹어줘야 되겠죠. 그분들 격려도 해주고. 이제는 말이죠. 꼭 보암직한 먹음직한 먹거리가 하나님이 주신 태초 먹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자란. 여러분, 닭이라는 동물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벌레도 먹고 풀도 뜯어먹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요즘 닭들이 어디서 자랍니까? 걔네들은 평생을 햇볕 한번 못 봅니다. 햇볕 한번 못 봐요. 왜요? 여러분들 열심히 값싼 달걀과 값싼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케이지 사육부터 시작해서 집중 사육을 하고 있죠. 햇빛 한번 못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즐겨 먹는 그 소 우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들이 어디서 자랍니까? 걔들 마음대로 햇빛을 볼 수 있나요? 못 보는 환경이에요. 왜요? 자꾸 돌아다니면은 얘네들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근수 무게가 적게 나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빛을 30분 이상 쪼여야만 한다. 그리고 혹시 못 쪼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어놓은 보조제라든지, 보조제도 먹거리입니다. 영양 보조제가 아니고요.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말리는데 어디다 말린 거? 햇볕에 말린 거. 그냥 가정에서 그냥 표고버섯 사갖고 와서, 그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햇빛 있는 데다가 말려가지고 그거 그냥 드세요. 가장 좋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버섯들은 햇볕에 말리게 되면 다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죠. 뭐 비타민 D가 있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평소에 먹으면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햇볕을 하루에 30분 이상 무조건 쬐야 돼요. 그게 흙집 관리하는 첫 번째. 이해가 되세요? 얼굴은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요? 얼굴은 가리더라도 어떻게 팔, 다리라도 놓치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열심히 마음 놓고 하나님께 주신 이 그 축복의 선물은 햇볕을 마음 놓고 봐서 흙집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피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강의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